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 중인 김성욱 관제사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수요일 바다톡톡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강연 드릴 내용은 바다의 길잡이 선박교통관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미 세월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수도 있고요. 뉴스를 통해서도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선박교통 관제사 전국에 약 580명 정도가 있는 좀 희귀 직종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교통 관제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업무에 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순서로는 저희 관제센터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소개에 좀 더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실제 관제사가 근무하는 영상이 들어있는 홍보 영상을 좀 시청을 하고요. 그리고 선박교통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혹시? 네, 말씀하세요. 물이요. 저희 아들은 조스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 생각나는 거야? 그랬더니 바다에 떠 있을 때 발이 물에 닿지 않으면 와서 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무서워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바다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이 바다 하면은 그 친구처럼 이제 물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바다 속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한번 말씀해 보실 친구 있나요? 소금이요. 맞습니다. 되게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는데요. 그 친구들도 제가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바다 하면 소금도 있고, 이렇게 친구가 말씀하신 해산물도 이런 해양 생물 자원에서 얻을 수 있지만, 물놀이, 바다 하면 물놀이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죠. 여름 하면은 해수욕장.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해수욕장일 텐데요. 이제 이 바다 속 내면과는 다르게 바다 위에는 이렇게 수많은 또 배들이 떠다닙니다. 이 배들의 제가 크기가, 선박들의 크기가 감이 안 잡히실까봐 제가 상대적인 걸 하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축구장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100m 달리기 해보신 적 있죠? 아주 큰 배들은 300m가 넘어가는 배들이 있습니다. 예, 길이가 300m가 넘어가고 폭이 50m가 넘어가는 그런 배들이 아주 많이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선박들이 대형화가 되는 추세는 운임비가 싸기 때문이에요. 예, 항공으로 화물을 배송을 할 때는 운임비가 비싸요. 빠르지만 운임비가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선박을 통해서 화물을 나라 대 나라로 운임을 하게 되면 운임비가 싸져서 물건값이,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값이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들이 점점 대형화가 되는 추세이고요. 네. 바다 위에 떠다니는 선박들이 있다면 이제 이 선박들이 안전하게 어느 나라나 우리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도시의 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항구가 이제 없는데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목포 항구가 있고 군산 항구가 있습니다. 광주는 내륙 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항구도 이 배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안전하게 접안을 하고 입항하고 출항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저희 VTS 관제센터도 이 항구에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다음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관제센터 실제 전경입니다. 지금 8층짜리 건물에 제일 높은 곳에 수많은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 막대기처럼 생긴 레이더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레이더가 선박들을 탐지하는 장치예요. 레이더의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면 전파를 보내서
그 전파가 돌아오는 신호를 가지고 선박들을 탐지하게 됩니다. 이 전파가 뭐 몇 초 안에 돌아왔냐, 몇 초 안에 돌아왔고 어떤 간격을 가지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그 물표를 표시하게 되고 그 물표가 표시된 거를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이 레이더 장치 하나 가지고만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AIS라는 또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데요. 여러분들도 폰에서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비행기가 어디에 가고 있고 선박들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내 폰에서 직접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박들은 베슬 파인더라는 앱을 살펴보시면 되고 비행기 같은 거는 플라이트 파인더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우리 가족이 탄 비행기가 어디쯤 오고 있나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기반은 GPS가 기반이 되는 겁니다. GPS가 기반이 돼서 어떠한 선박이 어디쯤 가고 있나를 위치를 표시해주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이더와 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그리고 초단파 무선 통신기 VHF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박 대 선박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고 저희 관제센터와 선박들과도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얘기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치를 가지고 저희가 대한민국의 앞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이런 해양 환경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VTS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업무로는 이러한 배들이 외국에서 외국적인 선박들이 들어오게 되면 소통은 영어로 합니다. 예, 조금 어렵지만 저희는 영어로 다 대화를 해야 돼서 계속해서 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매 연마다 영어로 트레이닝을 해야 돼서 외국적 선박들한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구역에 위험 요소가 있고 날씨는 어떻고 기상은 어떠니 어떤 쪽으로 안전하게 들어와라. 비행기로 따지면 관제탑 같은 역할을 똑같이 배에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박교통 관제 서비스를 함에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있고요. 예방이 좀 불가능한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한 사고를 보면 충돌이라고 써놨는데요. 선박이 선박 간에 충돌을 하는 사유도 있을 거고 선박이 다른 물체와 충돌하는 사유도 있을 거고요. 선박이 어떤 구조물하고 접촉을 하는 접촉 사고가 또 있을 거고 저수심 구역으로 선박들이 진입을 하게 돼서 좌초가 돼서 해양 오염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요인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한 사고입니다. 저희 쪽에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사전에 미연에 차단을 하면은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게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건 선박 자체에서 사고가 나는 것들인데요. 선박이 운항을 하다가 갑자기 폭발을 하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유는 위험 화물 운반선 같은 데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선박의 종류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선박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배들도 많은데 위험 화물 운반을 하는 선박들도 있습니다. 그 위험 화물은 폭발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화재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예방이 불가능하고 선박이 예를 들어서 선박에 구멍이 나서 어떠한 사유 때문에 구멍이 나서 배가 전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예로는 세월호 사건을 좀 볼 수 있겠죠. 무분별한 증축으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증축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희생이 많이 따르게 됐죠. 배가 갑자기 기울어지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관 고장 선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선박 자체 내에서 발생한 사고들이라서 저희가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헬기를 출동시키거나 경비함정을 출동시키는 것은 저희 관제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 기구나 이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희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있습니다. 전국의 VTS 센터는
총 19개가 있고요. 이 광역 VTS는 현재는 3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증가가 될 추세입니다. 항만 VTS와 광역 VTS의 차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항구와 근접해 있는 VTS는 항만 관제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항만과 먼 바다, 항만을 앞바다로 표현하자면 먼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을 관제하는 곳은 연안 VTS라고 합니다. 이거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데는 저희 같은 군산 광역 VTS 같은 광역자를 붙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항만 VTS로 전부 다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은 관제를 할 수 있는 구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빨간색만 이렇게 관제 구역이 있었다면 지금은 전부 다 광역 VTS화가 돼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이 빼놓지 않고 굉장히 촘촘하게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는 데까지 근 10년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굉장히 더 발전이 돼서 좀 더 먼 구역, 좀 더 많은 배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조직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군산 광역 VTS 센터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고 관제사로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행정이나 시설을 담당하는 분들이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실제 관제센터의 모습입니다. 관제사가 실제 근무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은 관제사 한 명당 모니터를 몇 대를 보고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최소 6대고요. 많으면 8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저걸 어떻게 다 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원초적으로 다행인 건 선박이 비행기처럼 굉장히 물리적으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레이더 영상이 있을 거고 또 CCTV 영상이 또 있습니다. 항만 내에서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 부두에 붙는 거를 접안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선박이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아주 많은 장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은 여기가 이제 군산인데요. 광주는 한 이쯤 되겠죠, 여러분? 이쯤 될 건데 여기 지금 군산인데요. 저희가 관제하는 구역입니다. 기존에는 이 항만 구역만 관제를 했었는데 이제 연안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이 600km제곱미터더라고요. 근데 서울시의 7배가 되는 구역을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다 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섹터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보는 관제사가 있고 이 구역을 보는 관제사가 있고 이 구역을 보는 관제사, 이 구역을 보는 관제사, 이 구역을 보는 관제사가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관제사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섹터라고 하는데요. 이 섹터, 한 섹터에서 볼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박들이 통과할 때 관제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네. 관제 장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레이더 장비는 총 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더는 그러면 전파를 보내서 신호를 받는 건데 멀리 있는 배들은 아까 서울시 면적의 7배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배들은 어떻게 레이더를 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센터는 관제센터는 여기지만 이 도서 지역에다가 레이더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레이더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 레이더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영상 정보를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관제사들이 하는 업무 절차를 간단하게 보면은 매뉴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저기 위험한 곳 있으니까 절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처음엔 관찰 확인을 합니다. 저 배가 어떤 동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관찰 확인을 하고, 거기서 위험 상황이 판단이 되면 정보 제공을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 선박은 피해서 가길 바란다라고 저희가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를 줌에도 선박들이 피하지 않는 선박들이 있어요. 예,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런 선박들이 있습니다. 계속 자기가 가는 길을 고수하는 선박들이 있어요. 그런 선박들한테는 이제 조언이나 권고를 하게 됩니다. 3단계죠. 근데 조언이나 권고에도 따르지 않는 선박들이 또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럴 때는 이제 저희는 선박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로서 지시를 하게 되고, 이 지시에 위반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쪽에 이런 지시를 잘 따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제 대상 선박을 한번 알아보면요, 모든 선박을 다 관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을 관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화물 운반선, 그 다음에 사람을 싣고 다니는 여객선, 이런 선박을 관제를 하는데요. 관제 대상 선박이 있고 비관제 대상 선박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루하시니까 퀴즈 하나만 내고 갈게요. 저희가 관제 대상이 아닌 선박이 한 척이 있어요. 한 척이 아니라 한 종류가 있습니다. 좀 유일한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예. 정답이에요. 예. 너무 놀랐어요, 지금. 여기 선물 하나 더 받으세요.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답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어선들입니다. 어선들은 목적에 맞지 않아요. 저도 해양경찰 소속이지만 어선들은 해양경찰의 다른 과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고 여기서는 어떤 법을 어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지 저희 관제센터의 법을 적용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선이 많아지면서 저희 관제 대상 선박들이 좀 고충이 있는 그 어선들을 피해서 다녀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로 좀 저희한테는 좀 작용이 되는 편입니다. 선박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라 대 나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이런 여객선을 타게 되고요. 도서대 우리가 섬으로 여행을 갈 때도 이런 여객선들을 타게 됩니다. 사람을 싣고 나르는 배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선입니다. 이런 컨테이너선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상자 하나하나에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먹을 거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옵니다. 예.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알리나 이런 데서 물건을 시키게 되면 요즘은 비행기로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물건을 싣고 나오는 배가 전부 다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컨테이너선이 있고요. 유조선입니다. 유조선은 기름을 실려 나르는 배죠. 근데 지금 보이시는 배가 이 VLCC라는 거대 선박인데 이 배가 30만 톤을 원유를 운임을 합니다. 30만 톤이면 퀴즈 하나만 더 낼게요. 30만 톤이면 우리나라에서 며칠 사용할 원유일까요? 혹시 말씀해 보실래요? 일주일. 일주일. 정답은 하루입니다. 하루. 예, 우리나라 소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는 국가가 아니라서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를 나가보면 실제로 기름값이 많이 쌉니다. 원유국에서는 기름값이 정말 싸요. 근데 저희 나라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죠.
그 이유가 이런 배들이 한 척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과 맞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기름을 비축을 해놔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그래야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벌크선이라고 있는데요.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선박은 곡물이나 옥수수, 밀, 수수 이런 철광석이나 이런 알갱이로 된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게끔 개조된 선박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은 이 안에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될 겁니다. 켜켜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특수한 선박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 보실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서 기름을 캐는 시추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선박을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보실 수는 없으실 건데 이러한 배들도 있고 바다 위에서 기름을 캐는 이건 위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실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군산에서 시험 운항을 했던 실제 위그선이에요. 지금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운항을 안 하지만 이렇게 바다 위를 떠가지고 운항하는 선박으로 분류가 돼요. 비행기로 분류가 되지 않고 그런데 자격 요건은 비행사 자격증과 선박을 조종하는 항해사 자격증을 둘 다 취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선박인데 결국엔 지금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해양경찰 경비함정도 관제 대상 선박에 들어갑니다. 네, 같은 조직이라고 해서 이 배가 위험구역으로 가는데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고 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선박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기 때문에 위험구역이 있을 때 정보를 주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관제 지시를 내리게 되죠. 옆에 있는 것들은 공사 선박인데요. 큰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게 되면 수심이 일정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다 속에는 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이 뻘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은 저수심이 발생하고 낮은 수심이 되고 어떤 수심은 높은 수심이 돼서 수심이 일정치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 작업선들이 뻘을 계속 퍼내는 거예요. 항구에 있는 뻘을 계속 퍼내서 일정한 수심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배입니다. 네, 아까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어선들은 비관제 대상 선박이에요. 근데 이 어선들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무슨 정치망부터 시작해서 안강망, 그물을 끄는 쌍끌이 선박, 낚시 어선 너무나 개체가 많아져 가지고요. 예, 최근에 더 많아진 추세죠. 낚시가 아버지들의 좀 로망이 돼가지고 TV로도 많이 방영이 돼서 낚시 어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낚시 어선은 비관제 대상 선박이고 비관제 대상 선박이고 선박들한테 저희가 관제하는 관제 대상 선박들한테 고충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까 해양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정보도 관제센터에서 정보를 주는데 왜 해양사고가 발생해? 라고 물어보시는데 90%가 선박에 타고 있는 항해사의 운항 과실이 9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는 비행기처럼 빠르지 않아서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조종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오토매틱 시스템이라서 손을 놓고 있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고 보이는 거는 바다뿐이고 이러다 보니까 졸음 운전을 하게 되고 졸음 운항을 하게 되고 앞에 위험물이 있겠어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고가 나는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해양사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건데요.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 국민이 진짜 손발 벗고 가서 기름을 닦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검정한 게 전부 다 아까 말한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원유입니다. 원유. 잘 닦여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정말
자연재해죠. 이렇게 되면은 많은 해양생물들이 뭐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배가 이렇게 기름 유출이 난 이유도 선박 충돌입니다. 이때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해상 크레인선이 큰 선박이 있었는데 그 선박이 떠밀려 왔어요. 이 배로. 그래서 이 배의 옆구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빵꾸가 났죠. 원유가 엄청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세월호 사고인데요. 한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사고예요.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회사는 사람 몇 명을 더 태우고 자동차를 몇 대를 더 싣기 위해서 무리한 증축을 합니다. 배는 부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력은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게중심을 GM이라고 합니다. 그 무게중심이 어긋나면은 배는 기울어집니다. 저도 관제사이기 전에 항해사였고 지금은 관제사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배를 승선하게 되시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명조끼일 거고요. 예, 구명조끼는 어디 있나 꼭 봐야 됩니다. 구명조끼를 찾지 못하면 그 불안함에서 배를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탔을 때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는지 보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와, 너무 이게 마치 제 자료가 유출된 것 같이 잘 맞춰주셨어요. 맞아요. 탈출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세월호 사건을 조금만 복귀해 보면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는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배라는 건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배가 정상적이게 가다가 여러분들이 배 타고 있을 때 똑같은 거예요. 배 타고 가고 있다가 한쪽 방향으로만 배가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GM, 아까 말씀드린 무게중심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전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방 안에만 있어 괜찮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재해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른들은 대기하라고 했을 뿐인데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여러분들도 그 점 꼭 인지해 두시고 꼭 배를 타게 되면 구명조끼부터 살펴보시고 진짜 친구 대단하신데 그 비상탈출구 정말 대단합니다. 그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다음은 지금 울산항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게 엄청난 폭발 사고로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놀랬던 사고인데요. 정말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 위험 화물을 싣고 있는 배가 폭발을 하는 바람에 주변이 진짜 다 마비가 됐죠. 그런데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건 조금 다행인데 이런 폭발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사고에는 정말 다양한 해양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배를 타게 되면 배를 타는 사람들을 선원들이라고 하거든요. 항해사들. 이 선원들이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복통 환자가 있을 수 있고 맹장이 걸릴 수 있고 감기, 심한 감기, 오열, 어디가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배에서는 조치가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헬기를 보내서 응급 환자를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홍보 영상 보시고 Show BTS, use my speed travel here. A large vessel is leaving the fairway. Keep clear of the fairway approach. You must navigate with caution. 좀 어색하지만 실제 언제나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곁에 바다 지킴이 VTS 베슬 트래픽 서비스. 1995년 시 프린스호 사건.
2007년 어베이 스프리토 사고, 2014년 진도 세월호 사고. 대형 해양 사고는 엄청난 인명, 재산, 환경 피해를 발생합니다. VTS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집니다. VTS 센터에서는 다양한 해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관제구역에서 선박 통항 동정을 살피며 선박에게 안전한 바닷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고성능 레이더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초단파 통신 장비 등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해 선박의 운항 상황을 관찰하고 실시간으로 항행 중인 선박들에게 항행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안전 운항을 이끌고 있습니다. VTS는 1993년 포항항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6년 여수와 울산, 1998년에는 마산과 부산, 인천, 평택, 대산항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어 1999년에 동해와 제주, 목포, 군산, 그리고 2004년 완도, 2005년 부산 신항, 2006년 진도 연안, 2011년 경인항, 그리고 2012년 여수 연안, 2014년 통영 연안, 2018년 경인 연안, 태안 연안 등 전국 주요 15개 항만과 5개 연안 해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연안 해역에 6개 VTS를 추가 구축하여 대한민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 관리와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찰 확인부터 정보 제공, 조언과 권고, 지시까지 철저한 관제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VTS는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입출항 선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선, 예선, 업무 등 항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제사는 바닷길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기 위하여 VTS를 움직이는 관제사들이 있습니다. 관제사는 1년 365일 24시간 선박의 눈과 귀가 되어 안전 운항을 돕고 바닷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관제사의 비율도 크게 늘어 해상에서의 통항 선박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기술로 VTS의 발전을 주도합니다. VTS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통해 관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들을 첨단 기술의 관제 장비로 대체함으로써 VTS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항로표지협회 VTS 기술위원회 회의 및 심포지엄 등에 매년 참여하여 VTS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그 역할을 넓히고 있습니다. VTS가 없다면 저수심 위험구역의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없고 또 그러한 선박들이 좌초가 된다든지 We can say that the VTS is like a traffic service in the airports. It's just regulating all traffic of the vessels. So I think that's it. 앞으로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철저한 관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선박 운항 안전 확보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박의 통항 안전 확보를 통해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VTS. 언제나 안전한 바다를 위하여 힘찬 태동을 하는 해양경찰청의 도약에 VTS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길에 바다를 지휘하는 명장 VTS가 있습니다. 선박교통 관제사가 이제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알아볼게요. 자격은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배를 타야 되는데요.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승선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려면 배에 관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 관련 학교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일반인 출신들도 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하는 1년이나 그런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항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나라 정책으로 만든 그런 요건인데요. 다양한 루트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관제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던데요. 관제사는 뭐 돈 많이 버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좀 많이 고소득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내내 관제의 센터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 같은 것도 있고 또 관제 업무 수당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꿈꾸셔도. 간단하게 보면은 25년도에는 채용을 19명을 했습니다. 전국에 저희 군산 쪽 서해청 쪽만 총 10명을 해서 채용을 했고요. 연에 보통 한 10여 명 남짓은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은 필기 총 4차까지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1차를 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체 체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3차 이제 서류 전형을 거쳐서 4차 면접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이 험난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합격만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제사는 또 약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관제사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관제사 교육을 다 받고 관제센터에 부임을 해서도 또 한 2개월 정도의 또 트레이닝 기간이 또 있습니다. 엄청난 산을 넘어서 비로소 자기 섹터에서 진짜 선박들을 관제를 할 수 있는 관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조금 먼 얘기긴 한데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채용 포탈에 보시면 이런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해양 관련 학교에 갈 수 있고 해양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채용 포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채용 직급은 7급이랑 9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관제센터는 연에 물론 인근 학생들이긴 하지만 광주에서도 좀 몇 팀이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관제센터 실제 관제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이제 방문을 직접 이제 학교대 저희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실제 학생들이 와서 관제사 체험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외국적 선박이랑 교신을 하고 한국어로도 교신을 해볼 수 있고 실제 체험을 해보면서 이 학습 진로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을 때에 이 친구들한테도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게 되고 사진상으로는 저희가 이 국가 기반 시설이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레이더 장면이라든지 선박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직접 와서는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학교에도 이런 거를 건의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한 번씩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진로 탐색 같은 체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선박교통 관제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많이 교육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만 이러한 직업군들, 희소성을 가진 직업군들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진로 탐색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박교통 관제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많이 생소하시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너무 이렇게 참여도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선물 다 드리고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정도 초등학교 4학년 김진혁입니다. 선박교통관제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예, 너무 감사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관제사를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지금도 힘들고 있습니다. 많은 관제사들이 지금도 힘들고 있는데 우리는 해산물을 즐겨 먹잖아요. 그래서 어선들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 즐거운 일인데요. 저희 관제사들한테는 이 큰 배들이 운항을 하는데 이 배들을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선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닐까. 왜냐하면 관제 채널로 저희가 VHF라는 통신 채널로 교신을 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채널로 교신이 되면은 좀 피해달라 말씀이라도 드리겠는데 어선들은 청취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당기시러 나가시고 뭐 이 운전하는 곳을 비워놓으시기 일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많은 위험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초등학교 3학년 신지유입니다. 보통 레이더에 찍히는 배들은 점으로 표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배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게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지금 정말 당황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아들은 아버지가 관제사인데도 상어 이야기만 합니다. 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레이더에 찍히는 배들은 점으로 표시된다는 걸 혹시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텔레비전에서도 봤고 책으로도. 와, 정말 대단해요. 이게 맞아요. 레이더 전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쏴가지고 그 전파가 돌아오는 신호의 주기에 따라서 동그랗게 표시가 되거든요. 동그랗거나 그 형체에 따라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만 보면은 동그란 점이 되잖아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 배가 어떤 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GPS를 기반으로 한 선박 자동 식별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꼬리표입니다. 내 이름 석자가 달린 꼬리표가 배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그 점 위에 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레이더 영상을 점처럼 보이는 영상을 그 AIS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의 점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꼬리표가. 그래서 우리는 그 꼬리표를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양산초등학교 4학년 박한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레고가 있는 컨테이너를 실수로 바다에 떨어뜨려가지고 새안에 레고 조각들이 밀려왔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도 실수로 떨어뜨리면 밀려오나요?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가나요?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관제사로서 답변을 드리기보다 선박을 승선했던 항해사로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컨테이너선을 저도 탔었는데요. 날씨가 컨테이너선이 이 레고 조각이 뭐냐면요. 레고가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는 거는 배가 기울어졌다는 소리겠죠. 파도의 영향으로 배가 엄청나게 롤링을 좌우로 흔들면서 컨테이너가 바닷속으로 빠져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유실된 컨테이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배는 그 컨테이너를 짚지 못해요.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유실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류에 의해서 전 세계 바다는 다 조류의 영향으로 다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달의 영향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컨테이너들은 어찌됐건 간에 바다에 떠 있거나 육지 쪽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땡큐인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다에 낙하하는 순간 임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한때 많이 있었죠. 주로 섬나라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좀 날씨가 기상이 돌발적으로 안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동남아 남쪽으로는 좀 돌발적으로 안 좋고, 저희 나라하고는 조금 해당이 없어요. 근데 다른 섬나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물건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광주 쪽은 이제 두 번째 제가 와 보는데요. 주로 이제 청소년이나 그 해양대 이쪽으로 좀 많이 학생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광주 쪽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수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질문에 정말 날카로움이 너무 이렇게 제 속마음을 꼭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해주셔서 그 좀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 고르는 것도 좀 힘들었었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